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14개월이 지났습니다.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고 우리는 병실을 잡지 못해 뺑뺑이 돌았습니다. 주말에 로또 당첨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응급실 잡는 게 로또 당첨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난리를 치고 결론이 나왔는데 의대 정원 빵명입니다. 빵명! 우리 뭐 한 건가요? 속에 천불 나고 머리 아픈 환자들만 더 늘 것 같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진짜 요즘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안진용 기자님. 지난달 7일 오후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포착됐는데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평범한 오후입니다. 배낭을 맨 채 길을 걷던 여성에게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자, 흉기를 들이밀자 깜짝 놀란 여성은 불이 나게 도망을 치죠. 네네.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자, 맞은편에서 오던 또 다른 여성 역시 지금 딱 보시는 저 장면 그대로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을 보고는 곧바로 뒤를 돌아 도망갑니다. 아니 세상에 진짜 혼비백산이란 말이 딱 떠오른 장면인데 김묘성 기자님, 아니 누가 어떤 분이 길 가다가 내 앞에 흉기 든 사람이 나타날 거야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풍경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제목이 빼앗은 흉기 들고였잖아요. 어허. 언제 어디서 흉기를 빼앗은 건지 사건 발생 5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네. 인근 호프집에 들어온 남성, 술 한 잔을 하러 온 것일까요? 그런데 이 남성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주방으로 향합니다. 어머나.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주방에 들어가서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가게를 빠져나가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빼앗은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행인들을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저 가게 내부 CCTV를 보면 들어가자마자 태연하게 주방으로 곧장 향하길래 무슨 식당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흉기를 가지러 간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이 분명했던 거 아닙니까? 호프집에 간 게 술을 마시러 간 것도 아니고 흉기를 가지러 간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직원이 저걸 순수히 내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계속 협박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뺏어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어머나. 흉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결국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했던 건데, 네네. 그러니 호프집 직원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서 서둘러서 방검복 그리고 방검 장갑을 끼고 현장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파출소에서 현장으로 가려던 찰나에 2차 신고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하. 2차 신고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뭔데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군복을 입은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화면은 조금 흐렸습니다만 저 몹쓸 인간의 당시에 이 인상착의가 헬멧을 쓰고 저 복장은 군복을 입고 있었나 봐요. 군복 얼룩무늬 같은 거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되잖아요. 지금 경찰보다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쓰고 검정 백배울 입은 군복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접근을 했더니 외국인 걸 좋아하는 상태였고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단목으로 제압하는 와중에 손을 올리고 있어서 삼단목과 함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금 경찰분들이 진짜 재빨리 현장에 도착했고 이종근 평론이 진짜 제압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신고에서 최종 검거까지 걸린 시간 단 12분이었다고 와. 합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아까부터 계속 들으셨죠. 그래서 혹시나 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군인이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이 잡고 보니까 해당 남성은 50대였고요. 네. 무직 노숙자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음주나 혹은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지금 계속 추궁하고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네네. 어찌됐든 말씀하셨듯이 출동한 경찰들도 시민들도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출동이 워낙에 신속하고 빨리 제압을 했다라는 점이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애초에 그 흉기를 저 몹쓸 인간이 흉기를 탈취했던 그 호프집에서 이 일하시던 분들이 재빨리 또 신고를 해주신 덕분에 검거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님, 최근에 뭐 그런 법 있잖아요.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 즉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죄가 된다,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라는 게 최근에 시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시행이 된 시점이 이번 달 8일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렇게 도로 한복판을 다녔던 그날은 바로 법 시행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이 법으로는 좀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이런 건 소급 적용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법과 관련해서 범죄로 처벌까지 하는 조항은 행위 시에 있는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7일에는 이 법이 없었던 거죠. 바로 다음 날 시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급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사실상 단서로 소급 입법이 허용된다는,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은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간발의 차로 처벌을 면하게 됐는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워낙에 최근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기본적으로 단순 소지가 아니라 흉기를 소지하고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반드시 야기했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저 몹쓸 인간이 글쎄요, 저 인간한테는 하루 차이로 천만다행일 수 있어요. 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이 적용은 안 받겠지만, 그렇다고 그 법 적용 안 받는다고 저 행동 자체가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범죄처벌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고요. 또 흉기를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협박으로 이제 의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흉기를 갖고 주변의 행인들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거나 해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파악되면 협박죄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까 보시기에 CCTV 포착된 거는 2명의 길 가던 행인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니까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가는 모습 포착되죠. 그거 갖고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거나 음성 같은 건 CCTV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참고인으로의 조사도 추가 수사에서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런 인간들을 전해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행여나 길거리에서 저런 몹쓸 행동,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꼭 남한테 들이대지 않더라도, 어머, 저 사람 바지에 지금 흉기처럼 보이는 게 있어, 꼭 신고를 해주시는 여러분의 신고 정신이 지금 투철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뭔가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16일 오후 1시 51분쯤에 전남 보성의 한 농촌 주택에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거동이 불편한 95세 할머님께서 고립을 당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할머님의 가족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울부짖습니다. 어머니가 빠져나오지 못했다, 어머나. 도와달라라면서 소리를 치는데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때에 소방관보다 먼저 도착한 경찰관이 곧장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머머머. 다급했던 당시 현장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았는데요. 어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네. 마을 골목의 한 주택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머 세상에. 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을 진압하느라 정신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외근용 외투를 벗어든 경찰관 보이시죠? 예. 외투를 벗은 경찰관은 곧바로 불이 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마을 주민과 현장 관계자들은 불길로 뛰어든 경찰관을 숨죽이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5분 뒤에 이렇게 경찰관은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집 밖으로 나오는 데에 성공합니다. 와, 이거는 여러분 지금 영화 장면 아니에요? 실제 장면이고, 지금 경찰분이 뛰어들어가서 지금 구해 오신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신 건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주택 내외부에서 불과 검은 연기가 사납게 번지면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은 집에서 좀 떨어진 그 산 중턱에서 대피하고 있었고요. 옆에서 가족분들이 안에 거동이 못한 할머니가 있다. 빨리 가서 사람부터 구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 말을 들었는데 그냥 못 들은 척 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부끄럽지 않게 공직 생활을 하려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너무 멋지세요. 왜냐하면 최재문 교수님, 예. 박유민 경위님도 지금 본인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변인 가족에서 어떡하냐,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안에 계신데 어떻게 막 이럴 때 그거 들었는데 마치 동료 경찰들한테 무전 치는 그당 신호로 띠리리리 지금 여기 화재가 났으니까 빨리 지금 뭐 보강 인원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딴청 피울 수도 있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내 자식들, 내 가족한테 창피하지 않게 해서 뛰어들게.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불이 난 상태고 경찰관이 또 소방관하고 업무가 좀 다르잖아요. 네. 물론 위험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건 경찰의 역할이긴 하지만 안 들어간다고, 만약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냥 방열복, 방화복도 없어요, 지금. 네, 그냥 자기 옷. 지금 들어간 상태가 어떤 거냐면 그냥 자기 점퍼에 물 뿌리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물 뿌리고 들어갔는데 왜 할머님이 지금 혼자 계셨냐면 95세세요. 95세 노모신데 이분이 다리 수술을 최근에 받았대요. 그래서 아이고. 거동이 불편해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은 난 상태고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렇게 들지 않고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경찰관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결국은 저 지금 다 탄 어머, 다 점퍼 탔어요, 보이죠? 지금. 네, 근데 어머나. 저걸 저런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뭐 안 했다고 해도 비난받을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명을 다했던 이 경찰관한테 큰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와. 사실 불길이 가득한 집안에 방 한편에서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앉아 계셨던 그걸 보고 그 할머니를 안고 그리고 세상에, 뛰어나온 거예요. 세상에. 다행히 저 경찰관이 저렇게 헌신해 주셔서 할머니는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보통 최진만 교수님. 예. 생명의 은인이라는 표현 우리가 말로는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생명의 그럼요.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죠. 가족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가족들도 못 들어가는 못 거잖아요. 들어갔잖아요, 지금. 발만 네. 동동 와, 굴고 네. 있지. 발만 동동 굴렀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일처럼 경찰관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 와. 이 경찰관에 대해서 이 가족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고 있고요. 지금 가족분들에게 막 얼싸 안으시네요, 얼싸 세상에. 않으시고 어머니를 살려주셨잖아요. 맞아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분을 끌어안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계속 표했다고 합니다. 할머님이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이고 저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근데 퍼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진용 기자님, 이 화재는 어떻게 난 거예요? 이 화재 원인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정지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기적 요인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생활에서는 주변에 그 전기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안 쌓이게 닦아주신 것도 예방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걸지는 단정 못하지만 어쨌든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일단 정확한 원인을 따져봐야겠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혹시 화재로 인해서 지금 안지훈 기자님 앞서 보면 인명피해는 당연히 없었어요. 근데 재산 피해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이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가 됐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주택과 옆에 있던 트럭이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서 추정으로 약 2,42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야, 천만다행인데 이종근 평론가님, 이 용감한 경찰부 우리 박유민 경위님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만약에 그냥 보내드렸다가는 정말 많은 어떤 비판이 이어졌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보성군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네. 또 당연히 전남경찰청에서도 현재 표창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요런 사안은 뭐 1계급 특진 그런 거는 해당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그렇죠, 보여주신 진짜. 거예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왜 민중의 지팡이란 말도 맞아요.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재의 위험에 그리고 뭐 도로 곳곳에 지금도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께도 굉장히 모범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진 그리고 승진으로 또 이런 부분을 맞아요. 좀 보답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승진시킨다고 동료 주변 분들이 동료 경찰관 분들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그렇게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 오히려 귀감이 돼서 나도 이런 상황에선 투철한 어떤 사명감 발휘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하하 여러분 저 이름 석자 보이시죠? 장영자 이걸 뭐 추억의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장영자 아마 입에 익으신 분들과 야 장영자 오랜만에 본다 하실 텐데 김묘성 기자님 정말 뭐 좋은 의미보단 정말 나쁜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도 있고 또 얼굴도 좀 눈에 익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일단 나이가 벌써 81살입니다. 네. 44년생인데 숙명여대 그 재학 시절에 메이퀸으로 뽑히면서 또 화려했던 그런 대학 시절도 보냈었고 그 시절에 첫 결혼을 했는데 실패해서 2차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82년에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이철희 국회의원과 결혼을 하죠. 와. 정관계 인사들을 모두 초대해서 정말로 초호합한 결혼식을 올려서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야, 아니 이정근 평론가님 살아온 이력이 일단 화려해요. 뭐 아까 그 저질렀던 엄청난 사건은 일단 차치하고더라도 살아온 일단 이력이 대단한데 와 대박 사건. 숙대 시절에 네. 메이퀸 그러니까 좀 뭔가 얼굴은 예뻤다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메이퀸에 뽑혔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럼요. 그 축제의 하나의 어떤 상징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뭐 대단했죠. 그러니까 뭐 미스코리아 뭐 이런 그 대회도 유명하지만 그래도 이대 숙대의 정말 지적인 그런 영재가 아름다운 미모를 뽐낸다 이런 그 상황이었고요. 네. 사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장영자 씨의 사건은 김여성 기자가 혹시 장영자 사건을 아실지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짜장면 값이 600원인데 네. 당시 1982년에 이 스케일이 얼마나 컸냐면 이 금융 사기 사건이 7천억 원대예요. 와 믿기지가 않는데요. 상상이 가십니까? 7천억 원대라면 지금은 수십조가 되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600원 시절에 그 정도 사기 사건요. 그렇습니다. 와.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장영자 씨가 원래 사채 시장의 큰 손이에요. 돈이 있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 중앙정보부 차장이고 형부가 이순자 여사의 숙부입니다. 대박 사건. 이규광 씨. 그러니까 인맥이 얼마나 정관재계에 또 군인들 또 군 장성들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영자 씨의 사기 사건의 가장 큰 유형이 이겁니다. 현금이 절박한 기업들한테 현금을 대줍니다. 왜? 부도, 위기 뭐 이런 기업들한테 그리고서 어음을 받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원금의 몇 배나 되는 어음을 사채 시장에 유통시킵니다. 그것이 7천억 원까지 불어난 겁니다. 이 사기 사건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사기 행각 들은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면서요, 최지봉 교수님.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와, 신고를 그래요? 받고 선고를 받고 네. 5년을 남겨둔 1992년 3월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어허. 그럼 이제 제대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석방이니까. 똑바로 살아요, 똑바로.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94년 1월에 출소 1년 10개월 만에
장영자가 140억 원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이 돼서 징역 4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998년 8.15 특사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2000년에 다시 국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2015년 1월에 또 석방이 됩니다. 참, 나 진짜. 그런데 2018년이 돼가지고 네.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약 6억 원을 또 편취를 합니다. 네. 이 죄로 징역 4년을 살고 2022년도에 출소를 했습니다. 2022년에 출소한 거면 지금 장유민 변호사 우리가 2025년이면 3년 전에 출소한 거예요? 3년 전에 출소한 거죠. 그러니까 희대의 정말 사기꾼이다 이렇게 불렸던 장영자 씨가 왜 또 화제가 됐냐면 또 구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구속이 됐는데 이번에 받은 혐의는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때 지급해야 되는 금액 154억 2천만 원을 위조 수표로 선지급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렇게 이 법정에서 구속이 된 건데요. 일단 어제 대법원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장영자 씨에게 실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5번째 실형 확정이 됐고요. 총 34년을 복역하게 된 셈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남의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못된 습성을 못 버리나 지금 이번 5번째 구속이라는데 지금 보세요. 81살이라는데 지금 이번에 구속되면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산 것만도 벌써 34년이에요. 인생에 조금 보태서 인생의 절반 정도를 교도소에서 살았다면 근데도 남의 여전히 등쳐먹고 있어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역을 하는 것은 반성하고 성찰하라라는 의미잖아요. 교도 행정이라는 건.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또다시 또 다른 유형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사기 사건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154억의 위조 수표를 갖고 농산물 대금을 주겠다 어쩌다 하면서 3천만 원을 챙긴 거예요. 네. 이런 스케일의 81살의 그 노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 그 정도 연배분이 지금도 여전히 100억이 넘는 위조 수표를 갖고 이렇게 사기를 친다.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네. 말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또 구속이 돼서 34년이라요. 뭐 이번에 몇 년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남의 등쳐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장영자라는 사람이 세간에 유명해진 게 또 화제됐던 게 그 사위라는 사람도 뭐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주승 씨입니다. 김주승 씨는 1980년대를 대표하는 미남 스타였는데 대학 재학 시절인 1983년에 MBC 공채 탤런트로 활동을 시작을 하죠. 이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미남 배우로 각광받았는데 드라마 장밋빛 인생, 달빛 가족, 맨발의 청춘 87 등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고 신인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 장영자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장영자 씨가 맨 처음 이 복역을 한 게 38이었거든요. 그다음에 43년 동안 무려 34년간 계속 복역을 했으니까 네. 장모가 계속 옥살이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영자 사위라는 꼬리표가 김주승 씨를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부도 사건에 연루되면서 미국으로 떠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결혼 17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 해 김주승 씨는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됐고 같은 해 8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 한 집안이 이런 어떤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로 점철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또 우리가 또 볼썽사나운 모습을 또 장영자 씨를 통해서 또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씁쓸합니다. 어머나 45년 동안 보고 싶은 얼굴 혹시 어렸을 때 헤어진 분 뭐 찾는다 그런 건가요, 김효성 기자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이상하게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수 민혜경 씨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머나!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80년대 바로 그 시절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완벽해서 한국의 마돈나다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었거든요. 뭐 김효성 기자님이 한 소절 불러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 방금 전에 싶은 얼굴
얼굴 알죠? 아니, 네네. 다행입니다. 얼굴 안 나가고 목소리만 나갔었네요. 훌륭했어요. 네네. 사실 민혜경 씨는 결혼 이후에는 활동이 뜸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가수 생활보다는 그냥 가정 생활이 더 편한 것 같다라고 해서 무려 17년간 활동을 멈췄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무대로 복귀를 했고 지금은 그 보고 싶은 얼굴의 민혜경 씨의 무대를 마음만 먹으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 무대에 오르면 꼭 부르는 노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어떤 노래일지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함께 네. 확인해 보시죠. 네네. 그대의 옷깃에 꽂아주면 너무나 어울려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수없이 마음 마음은 그대 안에 있어 서글픈 눈물이 흘러 보고 싶은 야, 지금 들어도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명곡인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민혜경 씨가 라이브로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올해로 데뷔 45주년을 맞은 민혜경 씨. 아직도 팬들이 원하면은요. 그대 모습은 장미, 또 보고 싶은 얼굴만큼은 불러준다고 하는데 와. 또 보고 싶은 얼굴 같은 경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죠. 올드보이 안에 삽입돼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알아서 그래요? 외국인들도 이 노래를 많이 찾아 듣는다고 합니다. 오. 근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은 민혜경 씨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미사리에 있는 라이브 카페에 올라서 팬들과 직접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가수 전용록 씨와는 지난 1월 합동 듀엣 콘서트를 열기도 했으니까 이게 TV에서 많이 안 보인다고 할지언정 민혜경 씨는 여전히 팬들과 다양한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야, 보통 우리가 왕년의 스타 누구누구 하면 그때는 정말 잘나고 요즘은 그냥 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정도로 우리가 보통 그런 분한테 왕년의 스타인데 지금 민혜경 씨는 여전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 화려했던 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니스커트는 별 문제 없었지. 그때 미니스커트 왜? 문제 입어도 될 많았지. 때지. 그 미니스커트라도 미니스커트 길이가 있잖아. 말이도 무슨 무릎이 몇 센치야. 미니스커트 진짜 지금처럼 입는 게 미니스커트지. 근데 그걸 내가 입었지. 그러니까 이제 또 와서 자루 막 재시는 거지. 아이고 참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나는 진짜 자로 옷 때문에 재도 있어. 난리 났었어 진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시스루를 처음 입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망사.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 의상은 체크를 들어가는 거야, 체크를. 한 얼굴로 짧은 미니스커트 어떤 조그만 눈큰 애가 나타났는데 노래 너무 잘한다. 잘한다. 근데 거기에 그게 딱 붙는다, 오빠. 성격 장난 아니다. 걔는 건들면 안 된다. 원래 내가 세. 어려서부터. 와, 민혜경 씨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달변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 중에 과거 회상한 얘기 중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미니스커트 하면 윤복희 씨만 딱 떠오르는데 네. 지금 미니스커트 하는데 진짜 출연할 때 자로 미니스커트 무릎에서 몇 센치인지 쟀다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실제 이건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길거리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그때 경찰관들이 자 갖고 다니면서 쟀어요. 진짜로? 네. 오. 그래가지고 그 뭐 너무 올라가면 그 미스터 길이가 짧으면 막 뭐 경찰들이 뭘 하고 막 뭐 그랬다니까요. 경동죄로 막 잡히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오. 자를 들고 다녔어요. 세상에. 신문에 사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민혜경 씨 말로는 그냥 옷이라고 입은 건데 이걸 네. 이렇게 막는 게 말이 되냐. 의상 갖고도 많이 싸웠대요. 방송 출연하면서도 와. 그렇고. 이거 왜냐면 또 방송국 더 이렇게 되면 밖에서 이런 방송국 더 심하게 하잖아요. 아. 그다음에 본인은 이제 여러 번 싸웠다고 하는데 민혜경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 내 인생은 나의 어머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지금 혹시 있잖아요. 김묘성 기자님과 노래 배틀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배틀하고 있는 아, 거예요. 네. 제가 2소절 불렀습니다.
네네네. 이 노래가 가사가 문제라고 금지곡이 됐대요. 이게 무슨 왜 이유가 뭐예요? 반항한다고요. 아, 내 인생은 내 반항한다고? 거라고 하니까 가사 문제로 금지곡이 됐던. 아, 내 인생은 부모님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내 인생은 내 거지 어떻게 와, 부모님 대박 겁니까? 사건, 네. 그리고요, 내게 이제 아까 지금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너무 세게 불렀나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민혜경 씨의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얘기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이게 민혜경 씨의 성격인데 네. 그래서 이제 나 때는 이게 나오는데 민혜경 씨가 그랬어요. 나 때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 그 얘기를 했고 민혜경 씨가 했던 말 중에 또 의미 있는 말이 노래는 인생에서 밥과 같은 존재였다. 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멋진데요, 이거. 그러니까 밥은 안 먹으면 안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네. 우리 건강도 책임져주고요. 맞아요. 정신 건강에도 노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민혜경 씨가 5남매였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식구가 많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고 네. 안 좋아서 돈이 없는 게 너무 싫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밤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아하, 합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가수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사실 지금 뭐 잠깐 사진도 나왔지만 그리고 지금 송승환 씨가 진행하는 그 방송에도 잠깐 나온 모습 봤지만 굉장히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이 여전히 그 어떤 눈매도 정말 이쁘신데 근데 본인이 장유미 변호사님 본인이 요즘 말로 치면 그러잖아요. 나 센 언니야, 센케야,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걸크러쉬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80년대 패션을 선도한 패셔니스타 원조이기도 했습니다. 어허. 민혜경 씨가 한 화장, 머리, 의상 다 이제 유행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 그때 놀랍게도 민혜경 씨 본인이 본인의 스타일링을 했었다는 거예요. 오호. 의상, 머리 스타일, 화장 모두 화제가 됐는데 진짜 저렇게 하네요. 어머머머머. 예, 직접 본인이 머리도 가다듬고 하는데요. 화장이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민혜경 씨 입장에선 별로 어렵진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 이유는 눈이 매우 커서 왕눈이. 조금만 화장을 해도 굉장히 예뻐지기 때문이었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의상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도 금지할 정도로 상당히 엄격했기 때문에 네. 방송국에 딱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면 이 PD가 와서 자로 재면서 옥신각신 실랑이를 상당히 많이 벌였었다고 하네요. 근데 스스로를 뭐 센 언니, 센케라고 말하지만 뭐 까칠하다고 말하지만 이게 곰곰이 이게 뒤집어 보면 이 말인즉슨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은 세심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갑질 연예인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 괜히 스태프들한테 화를 내고 맞아요. 그런데 차원이 다릅니다. 민혜경 씨는 화내요. 그런데 그 화내는 건 자기 주장이에요. 작곡가들한테 아니 이 부분은 이게 내 스타일과 다릅니다. 라는 거를 화도 내고 또 스태프들에게 무대 장치 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센 언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스태프과 작곡가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김범용 씨 네. 작곡가거든요. 예. 37년 우정을 함께한 이 친구인데 아, 그래요? 김범용 씨가 이 민혜경 씨를 이렇게 얘기해요. 계획성이 있고 준비성이 있고 너무나 꼼꼼해서 센 언니처럼 보이지 사실은 그게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이었다라고 아하. 이야기하면서 네. 좀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혜경 씨가 이제 결혼을 할 때 김범용 씨가 그 신랑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농담이겠지요. 농담이지만 센 언니라는 그런 캐릭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신랑한테 농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무대에 오르고 있는 민혜경 씨. 그 민혜경 씨를 그 노래, 본인의 노래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대 모습은 장미.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일용이 어머나 혹시 안지웅이라님이 고 김수미 씨가 아이고 일용아 어디 갔냐 발 안 메고 그 일용이 아니에요? 그 일용이 맞습니다. 어허. 근데 전원일기의 일용인 거 다 아실 텐데 전원일기 끝난 지가 23년 됐거든요. 야. 이게 2002년에 종방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박은수 씨는 일용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은 바로 이 박은수 씨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한동안 박은수 씨가 방송에서 사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때 지냈던 곳이 바로 돼지 농장이었다고 어머나? 하는데 무슨 사연으로 그랬던 것인지 최근 한 인터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그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어허. 영상으로 박은수 씨 만나보시죠. 네네. 이 귀가 얇아갖고 남의 말 믿고서 뭘 하다가 그냥 뭐 사기당한 거예요? 그럼 한 80억 정도 그 돈이 쫄딱 날라가갖고 집도 절도 없었겠어. 내가 장모를 모시고 있었거든. 오갈 데가 없으니까는 여관을 왔다 갔다 하고. 마침 그
농장이 크게 오는 애가 있어. 그러면 그 동생 뻘되는 애인데 형님 우리 농장에 와 계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했다가 이제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사료하고 두유하고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이쁜 돼지들이 좋아하고 막 먹는 거 보면 이러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많이 드세요. 제가 연기하던 사람이 연기 안 오고 그야말로 반성 오고 싶다는 사정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야말로 자업자득이구나. 내가 행한 일을 내가 겪는구나. 아니 이종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이 좀 갸우뚱하실 거. 박은수 씨한테 무슨 일이 있지? 지금 돼지 농장에서 일한다는 게 혹시 뭐 드라마 촬영 때문에 간다 그러신 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배우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 사업 제안도 많이 오고 해서 사업을 계속 벌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뭐 술집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그런 사업들을 다 이제 불려 나갔는데 계속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총 사기 당한 금액만 80억 가까이 돼서 거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하고요. 세상에. 이렇게 되니까 자신의 굉장히 유명한 어떤 배우인데 이렇게 재산은 날아가고 더군다나 구속도 한 번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기죄.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니까 채무가 세상에. 늘어나고 그래서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도 되고 그러니 칩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가면 나갈수록 야 이롱이가 뭐하니? 이롱이가 뭐한데? 이런 세상에. 소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배 그 돼지 농장에 가서 일당이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또 처자식과 또 아이들도 있고 하다 세상에. 보니까 아니 10만 원이 어딥니까? 당장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나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정말로 정말 한 전성기에 잘 나갔잖아요. 광고도 찍고 드라마도 뭐 하고 했는데 그랬던 분이 80억 전 재산 날리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김명선 기자님. 어느 순간 대중 앞에 서기가 두려우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일용이 그 시절에 인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화려했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화한 그 상황에 적응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활력이 강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하. 박은수 씨는 고등학교 때 전국 연극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연극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박사건이네요. 당시에 연극의 모든 주인공을 맡았을 정도로 인기도 있었고 연기력도 인정을 받았는데요. 와. 그러다가 MBC 일기 탤런트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배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 인생 캐릭터, 인생 역할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의 이야기 직접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일기를 하라고 캐스팅을 했는데 넌 도대체가 굳이 뭐 모습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뭐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일용이라고. 일용이. 거기다가 또 내가 엄마라고 캐스팅된 여자가 김수미 씨. 조그만 여자가 이쁘게 생겼어. 그래요? 이 여자가 내 엄마요? 그랬더니 그 홀에 일용이 내가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어필이 돼갖고 그래서 드라마가 한 22년 그 당시 히트라는 게 요즘 히트하고는 틀려. 틀리죠. 상대방송이. 바깥에 나가면은 피부에 와 닿는 게 그때는 할머니부터 그냥 보면 끌어안고 할머니하고 뽀뽀도 몇 번 했는데 입에다 이거 하면서 그냥 여기다 그다 들이대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딱 맞는 게 안진용 기자님 사실 전원일기에 그 최불암 씨네 가족 그 김 회장님네만 있으면 밋밋해 쓸 거. 근데 진짜 일용인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재밌었어요. 김수미 씨랑 박은수 씨의 그 모자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조금 전에 박은수 씨가 조그맣고 예쁜 여자라고 김수미 씨를 표현했잖아요. 아니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박은수 씨가 김수미 씨보다 2살 많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 지금 박은수 씨 굉장히 젊어 보이죠? 1947년생 내년이면은 8순입니다. 어머나. 네, 그래서 어리게 보는 건데 결국 이 일용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만큼 박은수 씨를 더 젊게 살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일용이 이전에는 부잣집 아들이나 반항적인 캐릭터를 많이 맡았다고 하는데 막상 일용이를 맡고 나서 작가의 의도에 맞춰서 그냥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동안 맡았던 배역이랑 다르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는 거죠. 작가의 의도대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일용이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작품 중에 이 작품이 가장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 또 중요한 건 일용이가 너무 인기가 높다 보니까는 네. 그 후에 다른 역할을 맡는데 적지 않은 제약이 생겼다는 거죠. 자,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대장금 있죠. 여기서도 내의원에서 일하는 대장금 옆에서 그를 돕는 의관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네요, 이제 보니까. 네, 그때도 굉장히 청렴하고 강직한 의관 역할을 맡아서 눈에 띈 맞아요. 연기를 보여줬는데 그때도 쉽진 않았대요. 너무 인기 드라마다 보니까는 이게 대본이 아침에 나와서 급히 외워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좋은 연기가 나왔냐? 곁에 있는 이영애 씨는 주인공이랑 훨씬 많은 분량인데 그걸 아침부터 다 외우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좋은 연기를 보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장유민 변호사님 같은 스타인데도 진짜 박은수 씨 겸손의 미덕이 있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연기는 정말 지금 말로 하면 생활 연기의 달인 모습이었는데 또 박은수 씨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래인데요. 노래요? 예, 어떤 에피소드까지 있을 정도냐면 이제 조용필 씨와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는데 조용필 씨가 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조용필 씨 대신에 무대에 가끔 서기도 할 정도의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가왕 조용필이 섰던 무대에 본인이 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본인 노래 실력에 자신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대박 사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연예계에서 앨범 한번 내보자라는 제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번번이 다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본인의 자기 노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허. 지난 2월에 가수로서 이 무대에 오른 박은수 씨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동서남북 방방곡곡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지 건지 곱게 찍어 분단장 예쁘게 하고 복장구 울리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나는 돈박각소리 스토리들에 대해서 그 애완이나 뭐나 이거 많이 봤죠. 거기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던 나중에 어떤 뭐 작곡가가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서는 각설에 대해서 한번 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됐죠. 내가 막 노래를 해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와, 진짜 노래 실력도 진짜 신의 현역 가수 뺨치는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노래도 제법 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도 잘하시지만. 그래서 이 노래가 지난 2월에 인생각설이라는 곡을 들고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된 모습인데 네. 이게 사실은 박은수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연기라고 하는 건 늘 여럿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래랑은 무대 오롯이 혼자 서서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자신이 배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노래로 끝내고 싶지 않대요. 이거 노래가 이름 자체가 인생각설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노래에 맞춰서 드라마도 만들고 싶다. 오, 각설에 관련된 좋은데요? 드라마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전원일기 2와 같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도 포부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네. 또 박은수 씨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얀 캔버스 같은 연기자로서 인생을 노래하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꿈 꼭 이루어지시길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이게 영화 대사 같은 거에 뭐예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러죠. 내 얼굴을 봤으니 죽으시오. 굉장히 끔찍한 말인데 이거 혹시 영화나 드라마 대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나. 현실에서 누군가 뱉은 말이에요. 우선 무슨 일인지 말씀드리려면요.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그 당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 실종자가 운영하고 있던 광주의 한 숙박업소로 출동을 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곳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싸늘한 주검으로 어머나. 발견이 된 겁니다. 게다가 발견 당시에 이 숙박업소 주인은 숨진 지 이미 한 달 정도가 된 것으로 세상에. 추정되는 상황이었고요. 경찰이 바로 CCTV 확보에 들어가서 영상 속의 한 남성을 특정하는데 이 남성이 이 숙박업소를 벗어나는 것을 보고 동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숙박업소라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갈 텐데 그 사람을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폐업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이 경찰이 검거한 60대 남성은요,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 이 폐업한 숙박업소에 몰래 들어갔던 건데, 들어가서 테이프를 훔친 다음에 더 훔칠 것이 없나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가 풍경종 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이 60대 남성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남의 거 훔치려다가 들켰으면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사과해야죠. 안지용 기자님, 세상에. 제가 볼 땐 정말로 인면수심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성, 범행 과정에서 내뱉은 말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향해서 네. 당신이 내 얼굴을 봤다. 내가 전과자인데 어차피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다. 차라리 죽으시오라면서 존댓말로 이런 협박성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또한 범행 도중에도 내 얼굴도 아는데 어차피 살게 되면 신고할 것 아니오라고 읊조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벌인 이 60대 남성, 숨진 피해자를 뒤로하고 사건 현장에 있던 대파와 양파, 당근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 훔쳐갔고요. 어머나.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 풍경종 소리를 듣고서는 주인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했죠. 이 풍경종까지 훔쳤고 외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흥까지 즐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장유민 변호사님 40초 드릴게요. 지금 이 인간의 전과가 뭐냐 했더니 살인 전과예요. 근데 이번에 절도하다 들켰다고 또 살인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절도는 살인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작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다시금 저지른 이 남성. 1심에서 너무 죄질이 좋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 뭐가 억울해요?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최근 내렸습니다. 정말 이 인간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이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악마를 본 것 같습니다.